준설사업에서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애매모호한 과장 홍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통업계 과장 광고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국야구르트가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판매원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갑질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역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표방하는 나라사랑 카드가 출시됐지만 정작 현역 장병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속내를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IT 가전업계의 시선이 라스베이거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가 열리는 곳인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개막을 앞두고 국내 최대 라이벌 삼성과 LG가 차세대 TV의 치열한 화질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정한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CES 2016 개막을 하루 앞두고 선공개한 SUHD TV 신제품입니다. 나노 사이즈의 입자 하나하나가 색을 내는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만 같은 빛과 컬러를 재현해냅니다. 한눈에 봐도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쪽과 아닌 쪽의 화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밝기도 전보다 한층 밝아졌습니다. 1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 촛불 1000개를 켜놓은 것과 같은 밝기로 실제와 가까운 화질을 구현해냅니다. 두께는 동전과 비교해도 될 만큼 날씬해졌습니다. 컬러가 정확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밝기도 2배, 3배 이상 밝아졌습니다. 한층 진보된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확실한 화질을 소비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LG전자 올레드 TV로 반격에 나섭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 완벽한 블랙을 표현할 수 있어 자연에 가장 가까운 색을 구현해내고 또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색에 왜곡이 없다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웠습니다. 올레드는 백라이트가 없는 자체 발광 소자로서 완벽한 블랙을 재현합니다. 2.57mm의 초슬림 TV와 올해 처음 선보이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종이처럼 휘어지는 얇고 가벼운 디스플레이는 향후 신문이나 종이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UHD 얼라이언스로부터 압도적인 화질을 인정받으며 올해도 불꽃 튀는 초고화질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예년보다 더 똑똑해진 스마트 TV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삼성전자의 TV는 스스로 최적의 화질을 조절합니다. 집에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영상을 볼 때 TV가 자동으로 영상을 실제에 가깝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 집안의 모든 기기가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기능을 적용해 TV를 시청하는 도중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더라도 나갈 필요 없이 TV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LG전자는 보고 싶은 장면이나 글씨 등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매직줌 기능이 주목됩니다. 국내 두 가전 공룡의 스마트 TV 격돌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사흘간 이곳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16이 본격 개막합니다.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IT 제품 등 소비자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혁신 신기술이 예고돼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1,950억 원 규모의 임진강 준설 사업에서 동부 엔지니어링이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는 허위 작성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동부 엔지니어링은 영업정지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정지 취소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전합니다. 동부 엔지니어링이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8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환경평가서 작성 시 건설기술연구원의 임진강 퇴적량 수치를 인용하면서 수치를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치를 조작해갖고 퇴적 경향이 우세하다고 한 거예요. 그 건설기술연구원의 원 자료는 홍수시 쇄굴되고 가물시 퇴적돼서 결과적으로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런 자료거든요. 이를 적발한 환경부는 작년 11월 동부엔지니어링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래 온 보고서하고 예, 그렇죠. 인용하면서 이제 그 한 부분이 틀렸거든요. 예. 숫자가. 일단 그쪽은 이제 단연 실수라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이제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받아줄 수는 없고. 사정이 이렇자 이 지역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짓던 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의 농토는 약 300만 제곱미터. 여기서 퍼낸 흙을 쌓는 장단반도 300만 제곱미터의 땅 등 농민들은 총 600만 제곱미터의 농토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의 환경평가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변론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으로 3심까지 끌고 가면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동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엑셀에서의 오류 때문에 수치가 잘못 들어갔다며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유통업체들의 눈속임 광고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도 국내에서 직접 만든 것과 같은 애매모호한 홍보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건데요. 조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콩기름이라고 자사 제품을 홍보한 CJ제일제당의 백설 콩기름입니다. 언뜻 보면 100% 국내산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다는 소린 듯하지만 실제로는 100% 수입 콩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소비자들은 충분히 속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국내산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겠어요. 콩 100%로 국내에서 직접 만든, 그 글씨가 국내에서 직접 만든만 크게 이렇게 부각이 돼서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 2년 전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라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문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CJ 측은 국내에서 생산한 건 맞기 때문에 문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산과일 100%란 문구로 제품을 홍보하는 대상청정원의 과일잼도 포장지만 보면 마치 생과일을 직접 갈아 넣었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과일이 아닌 과일즙과 과일을 묽게 걸러 만든 퓨레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과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즙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죠. 근데 과일즙과 과일은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으니까 일단. 생과일로 잼을 만드는 경우엔 과일 보관과 유통에 비용이 많이 들고 투입되는 과일의 양에 비해 생산량도 적어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해 청정원 측은 과일즙과 퓨레도 과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의 과장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애매한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애매모호한 홍보 문구로 홍보 효과는 노리면서 제재는 피해가는 유통업체들의 눈속임 광고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한국야구르트가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판매원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이 길목을 지킨 야쿠르트 아줌마들. 본사의 갑질에도 법적 보호망이 없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로 10년째 일하고 있는 A씨. 하루 동안 판매할 제품을 본사에서 외상으로 받아 영업에 나섭니다. A씨는 외상으로 가져간 물건값의 24%의 수수료를 매달 월급으로 받습니다. 평균 10시간 이상 주 6일을 근무하지만 4대 보험은 없고 교통비 퇴직금에 휴가도 없습니다. 수금이 안 되면 개인 사비로 대납을 해야 하고 팔지 못한 재고는 모두 손해가 됩니다. A씨와 같은 판매원들은 회사에 대한 의무는 크지만 사업자라는 덫에 걸려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리도 그런 걸 쉬지 지장을 못하는 거지.
어차피 속해 있는 거니까. 개인 사업자는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야쿠르트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앞세워 모든 세금 책임까지 떠넘겼습니다. 끌고 다니는 거, 그거는 보험료라고 그래서 10,000원을 떼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40,000원을 떼는데 회사에서 제가 3을 타죠. 그러면 얘에서 50,000원을 타면 그것도 세금으로 떼요. 각 판매원들은 본사로부터 영업 목표치 달성과 각종 행사 참석 등을 수시로 강요받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했다가 권고퇴직을 당할까 무서워 참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가서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해야 되니까 가는 거지. 점장이나 경리대 배짱이 보통 아니에요. 다들 칙소리 붙여서 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야쿠르트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판매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이 일의 강도에 비하면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50대 아줌마가 전문기술 전문 경력 없이 7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다른 직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도한 건 76%나 떼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야쿠르트가 판매원들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갑의 횡포를 일삼고 있지만 당장 생활비, 학원비를 벌어야 하는 주부 판매원들은 혹시나 해가 될까 하는 걱정에 입을 다문 채 점점 길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KB국민은행과 IBK 기업은행은 지난달 21일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나라사랑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역병이 선호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자신들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이용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월급 이외에 부모님들로부터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이용 실적을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KB국민은행과 IBK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생색내기를 하지만 정작 현역 장병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나라사랑 카드 혜택에 대해 김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입대한 한 육군 장병에게 나라사랑 카드 혜택이 늘어났는지 묻자 군인들의 사정과는 다른 있으나 마나한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많은 혜택에 눈이 갔지만 20만 원 이상의 이용 실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새로 출시한 나라사랑 카드 혜택 중 막상 군 장병들이 휴가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병장 월급보다 많은 20만 원 이상의 전월 실적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KB국민은행 나라사랑 카드의 경우 가장 눈에 띄는 영화, 놀이공원 할인 등 9가지 혜택은 전월 이용 실적이 20만 원 이상이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나라사랑 카드도 통신, 레스토랑, 어학시험 할인 등이 포함된 사랑 혜택은 20만 원 이상의 전월 이용 실적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육군 기준 현역 입영의 예상 월급은 14만 8,800원, 병장의 월급도 19만 7,100원으로 20만 원에 못 미칩니다. 현역병이 한 달에 받는 월급 이상의 금전적 지출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20만 원 이용 실적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폭넓은 보험 적용, 높은 예금 이자 등 장병들의 복지를 생각한 혜택들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나라사랑 카드 상품을 고객 늘리기 수단으로 활용해 입속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나라사랑 카드 이용자가 현역병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서 일부 혜택의 이용 실적이 다소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현역 장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불만이 계속 나올 경우 은행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혜택으로 인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고객 확보라는 장점만 얻으려는 은행들의 정책에 더 나은 복지를 기대했던 군인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갑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가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는데요. 오는 3월부터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핀테크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증권사 직원의 감원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 탓에 여의도 증권가에 부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증권가 구조조정 이야기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증권가의 감원 소식이 몇 년째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황 어떻습니까? 네, 증권사 감원 바람은 주로 영업점이나 지점이 사라지면서 발생했는데요. 지난 201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동안 전국에서 600개가 넘는 증권사 지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는 곧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고 같은 기간 국내 증권사 직원은 8,00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8,000명이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직원의 절반 정도가 되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증권사들이 지점이 문을 닫고 또 이 직원 수를 줄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른바 핀테크로 대표되는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대면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이 빠르게 사라지면서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지점과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미 스마트폰과 같은 무선 단말기를 통한 거래는 일반화되고 있는 반면에 영업점의 단말기와 ARS 등 유선 단말기를 통한 거래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영업 단말기를 통한 거래 비중은 2014년 4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9%로 감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영업 단말기 거래 비중은 지난해 16% 수준에 그쳤고 유선 단말 거래 비중은 0.38%에 불과했습니다. 최근에는 매매 거래를 넘어서 개인 자산 분석과 관리까지 사람 대신 맡아주는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등장했는데요. 핀테크의 발전이 증권사들의 지점 축소를 가속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 로버 바이어드저라 그야말로 이 사람이 기계에 밀리게 된 셈인데요. 여기에 최근 잦았던 증권사들의 인수합병 소식까지 그야말로 증권맨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죠. 네, 지난 연말 증권업계 최대 이슈였던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간의 합병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대우증권 직원들 사이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이 결정되고 난 후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연말 대우증권 매각 본입차를 앞두고 노조가 국민은행의 인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던 것도 같은 증권사에 흡수될 경우 많은 직원들이 나가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우증권 직원들을 후배라고 챙기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부인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여전히 박 회장의 말이 고지고대로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동안 증권사 간 합병에는 구조조정이 뒤따른 전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프루덴셜 증권과 하나증권이 합병한 하나투자증권은 2013년 말 350여 명의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피인수된 IM투자증권이 희망퇴직을 통해 40여 명을 내보냈고 NH투자증권은 옛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 간 합병 과정에서 모두 600여 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들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어 추가 인력 감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맨들이 길을 좀 펴려면 업황이라도 좋아야 할 텐데요. 향후 증권 쪽, 이 업종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증권업종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세계 시장이 말 그대로 화들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중국에 대한 불안감과 미국 금리 인상 등 글로벌 악재와 국내 경기 부진 등이 올해 내내 증시를 짓누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의 부진은 증권사의 수익 악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첫 출발부터 크게 흔들린 올해 증시 상황은 증권가의 우려를 더 크게 하고 있는데요. 시황이 부진했던 지난해 3분기 국내 56개 증권사의 단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38%나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증권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유경제 대표주자로 떠오르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고공성장을 이어온 카시어링 업체가 주행요금을 빌미로 꼼수이득을 올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는 내리막길을 걸으며 리터당 1,300원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카시어링 업체의 유류비 명목 주행요금은 제자리 수준이라 이득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서비스를 모토로 하고 있는 카시어링 업체. 카시어링 업체들은 시간당 대여요금과 유류비로 1km당 주행요금을 별도로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유하는 렌트카와 달리 카시어링 업체가 책정한 주유비인 주행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도대체 휘발유 값을 리터당 얼마로 책정한 것인지 국내 카시어링 업체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롯데그룹이 인수한 그린카와 SK가 투자한 쏘카 두 곳을 비교해봤습니다. 두 업체에서 각각 아반떼를 빌릴 경우 1km당 주유비 명목의 대여 요금은 170원,
아반떼의 공인연비인 리터당 14.1km를 적용하면 두 업체에서는 리터당 2,397원의 휘발유 값을 책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6일 오피넷에 따르면 평균 휘발유 가격은 12시 기준 1,400.92원. 카시어링 업계의 대표주자 그린카와 소카인 두 업체가 책정한 휘발유 가격과 평균 휘발유 가격의 차이는 무려 996.08원입니다. 카시어링 업체들은 결국 유류비 명목에 불합리한 높은 주유비를 책정해 차익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카시어링 업체에서는 유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허울 좋은 제도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5년 4분기 평균 휘발유 가격이 1,468.36원으로 전년 분기 1,721.08원과 비교하면 무려 253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평균 휘발유 가격이 250원이 넘게 떨어지는데도 카시어링 업체들은 차종별 10에서 20원의 주행요금을 내려 양심불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리게 되면은 다른 분야들은 많이 내리는데요. 자동차 쪽에 대해서 빌리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연쇄 효과가 생겨야 되는데 그 효과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에 대해 카시어링 업체들은 단순히 유가 연동제라고 해도 유가에 대한 상승분과 하락분을 반영한다는 거지 일정 비중 안에 그게 꼭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유가 연동제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대부분의 카시어링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서비스를 모토로 하고 있지만 가격 꼼수라는 그림자를 떨쳐버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신용등급의 회복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들이 신용등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성실하게 갚으면 통상 신용등급이 상승하지만 제2금융권 대출은 은행권과 비교해 신용등급이 지나치게 더디게 올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뒤 상환할 경우도 현재는 연체 정보가 5년 동안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되지만 오는 7월부터는 각각 1년과 3년으로 단축됩니다. 실수로 30만 원 미만의 소액을 한 달 이내로 연체했다가 갚을 경우 역시 연체 정보 활용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입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승용차의 수입액은 모두 94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까지 화물차와 특장차 등의 수입액은 7억 4천여만 달러를 더하면 전체 자동차 수입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입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건 지난 1987년 국내 시장 개방 이후 사상 처음으로 승용차의 수입 급증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자동차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품목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브랜시스가 국내에서 환자들에게 처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이를 본떠 만든 비슷한 효능의 복제약을 의미합니다. 브랜시스의 국내 판매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국 MSD는 지난달 브랜시스가 국내 환자에게 처음 처방된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실제 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2012년 2월 이 회사의 창립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브랜시스는 오리지널 의약품 엠브렐과 효과 안정성이 동일하면서 가격은 30% 저렴합니다. 제주항공의 급 강화와 진에어의 세부 회항 등 국적항공사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8일 8개 국적항공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지난해 4월 아시아항공 여객기의 히로시마공항 착륙사고 발생 후 9개월 만입니다. 국토부 최정호 차관 주재로 열리는 항공사 안전점검회의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사장과 안전보안실장, 운항정비본부 임원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각각의 항공사로부터 최근에 발생한 안전사고와 장애 현황, 안전대책에 대해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철저한 예방, 사고 시 신속한 초동대처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까지 국적 저비용 항공사 6곳에 대해 11일부터 순차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비용 항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LCC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소액결제 시장 혁신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일평균 소액결제 건수가 2천만 건에 이르러 서비스와 안전성 혁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수익 외에 배당 수익까지 반영한 코스피 200 총수익지수 4종을 개발해 오는 11일부터 공표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만을 위한 전략팀과 상품 기획팀을 신설하고 고급차 시장 안착을 위한 전담 조직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온 오프라인 연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유통 채널을 융합한 옴니채널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